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은 2024년도를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 수업의 이제 상당 부분은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시험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에 가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에는 기출문제와 해설이 들어가 있는데, 해설은 좀 조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답이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상수학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내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미숙해서 요 뒤에 해설에 이제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들은 해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설을 따로따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교사 임용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마 시험 제도가 이제 다시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올해 이제 시험은 뒤에 가서 이제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시험 내용은 18세기, 19세기 수학이에요. 교과 경로는 물론 21세기 수학입니다만, 나머지는 18세기, 19세기 수학이다 보니까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시험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순환되는 형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익게 되면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요. 눈에 익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성이 있긴 하지만, 올해 시험은 예전하고 조금 틀렸던 것은 기출문제에서 질문했던 형식들이 23문항 중에서 뭐 한두 개 약간 다르지만 거의 23개 문항이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형식도 상당히 유사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난이도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생소함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 그러한 생소함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공부하는 이제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차분하게 이제 보도록 하면요. 교사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논술형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전공이라는 내용들은 크게 형식을 갖출 때는 교과, 교육론하고 교과, 내용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용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공이라고 하는 거죠. 뭐 현대대 수학, 해석학 이런 것을 이제 내용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절대 기준은 아닌데 교과 교육론은 30에서 35%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학은 65%에서 70%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 교과 교육론은 30%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학은 70%가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참고해야 될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기준인데 이제 몇 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해 나간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때 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무엇이 되냐면 논술형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서술형도 4점짜리와 5점짜리가 있었는데 5점짜리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2점짜리와 기평 2점짜리와 4점짜리로만 운영된다. 그러면 4점짜리로만 운영된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5점짜리가 안 나왔다는 얘기니까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점수에 배당하는 것들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점수 배당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없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각 대학의 전공 필수와 선택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대체적으로 현대대 수학은 몇 학점을 이수하는지, 해석학은 몇 학점을 이수하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점수가 보통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수업에 대한 것들은 보시면, 목차는 점수를 이제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문항에 따른 형식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다음에 과목별로도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료로만 참고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2024 대비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네, 이런 형식으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점수를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색을 조금 칠해 놨잖아요. 그렇죠? 색을 칠해 놓은 것은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2021년도 이전과 이후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논술형이에요. 그래서 논술형이 있었다와 없었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논술형이 없어지면서 문항수도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의 문제들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입형이 2020년도까지는 8문제가 나왔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6문항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이제 늘어난 거고, 서술형에서는 5점짜리가 삭제되고 전부 다 이제 4점짜리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점수 편차가 약간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현대대수학을 보시면 교과 경로는 변함없이 24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현대대수학을 보시면 11, 11, 88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1점이 나와 있을 때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5점짜리가 있었던 거예요. 5점짜리, 4점짜리, 2점짜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1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 이후로는 아까 이제 5점짜리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점, 10점, 8점인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기입형이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어들면서 문제에 대한 과목에 대한 이제 고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산수학과 현대대수학이 이제 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해석학하고 복수함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산수학과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접하면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점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2문항 또는 3문항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런 거는 없습니다. 퐁당퐁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8점, 10점, 8점 했으니까 이번에는 10점이 나올 거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학도 마찬가지로 아까 5점짜리 문제에서 발생이 된 거고, 이게 8점, 8점, 8점인데, 이때 이제 8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형 2문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해석학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실수체에서 다루게 되면 이제 실해석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 해석학의 문제와 영역이 모호하게 쌓여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분 적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모호하게 이제 그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의 영역 중에는 이제 복수함수론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경적 지식이 되는 거니까 위상수학의 문제와 연계돼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건 해석학을 출제하신 분들이 이 과목을 출제할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항상. 개연성이 이제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이제 지금 2문항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 중에 복수함수론 문제와 해석학의 문제가 조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복수함수론 문제는 복수함수론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변수함수의 최대값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변수함수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학 영역으로 넣었다라고 한다면 해석학이 10점이 되는 거고 복수함수론은 6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출제하신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출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석학에서 또 미적분학하고 이게 구분이 모호하다라는 얘기는 무엇으로 놓을 것이냐라는 것은 절대적 기준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해석학으로 보는 거고,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본다면 미적분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맞겠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점수 배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점수 배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압은 전통적으로, 기입형 한문항과 서술형 한문항, 그래서 이제 6점이 출제되고 있고, 복수함수로는 두 문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6.8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8점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서술형 두 문항이라는 뜻인 거고, 6점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기입형 한문항과 서술형 한문항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내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8점짜리 중에는 해석학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변수 함수의 그 최대값, 즉 무엇에 문제가 나왔었냐면 복수함수론 문제 중에 하나가 코시-리만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시-리만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4점짜리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4점짜리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2점, 2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2점짜리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석학 영역으로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복수함수론이다라고 본다면 6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수로는 큰 변화가 없죠. 정수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정수론이라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정수로는 최소 4점이지만 최대 12점 정도로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수론이라는 것은 현대대수학의 뿌리예요. 현대대수학의 뿌리인데 특히 이 부분에서 본다면 환론의 뿌리입니다. 환의 뿌리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정수론을 추상화시킨 게 우리가 환이에요. 환이고 여기에서 환에서는 연산자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연산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제들 중에서 곱셈과 관련된 부분들이 군으로 옮겨간 거고 그 다음에 영역의 확장으로 채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정수론적 사고만 놓고 본다면 4점이에요. 4점인데 정수론적 사고를 안 하고 현대대수로 넘어가서 현대대수를 잘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이렇게 이제 최대 12점이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대수학과 직접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현대대수학, 위상수학, 미분기학 이 세 과목을 가장 사랑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거꾸로. 그렇죠? 이 세 과목의 공통점은 추상성이 굉장히 뭐가 됩니까?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위상수학은 이제 내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건 위상수학에서는 딱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알고리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즉 오픈셋에 대한 내용이 이론적으로는 안 어렵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오픈셋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상수학에서는 오픈셋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대수학에서 본다면 현대대수학은 근본적으로 정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정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추상화되고 있는지 되어되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현대대수학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과정이 없이 현대대수학에 대한 개념을 외우려고 하게 된다면 현대대수학이라는 게 외워서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 풀면 못 푸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대수학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수론적 사고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정수론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 원리, 법칙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현대대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대대수학도 약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대수 과목을 할 때 정수론이라는 과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형대수학은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수학적 관점에서 보통 접근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수적 사고로도 접근할 수 있고 해석학적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요건 다시 이제 설명할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과목은 미적분학, 이산수학.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분기학, 확률과 통계. 이 과목들은 원래 이제 미분기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상성이 강한 거예요. 추상성이 강한 건데, 미분기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왜 어렵냐면, 기하학인데 기하적 사고로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 칠판은 2차원이잖아요. 그쵸? 칠판은 2차원인데,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기에 가장 좋은 건 2차원을 그리는 게 어떻습니까? 2차원을 그리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겠죠. 현실과 이론이 동일한 형태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차원적 사고예요. 그런데 3차원적 사고는 통상적으로 정역이 2차원, 공역이 1차원일 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4차원적 이상이 넘어가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정역에 대한 형식 따로, 공역에 대한 형식을 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y는 fx 할 때 이때 이러한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건 정역도 1차원, 공역도 1차원, 합이 2차원의 문제로 여기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평면을 얘기를 하면 정역이 2차원, 공역이 1차원에서 3차원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4차원 하면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복수함스러운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책에서 그림을 봤다라고 하는데 책에서 그림을 본 건 정역 따로 그린 거고 공역을 따로 그린 거예요. 그럼 미분기학은 뭐가 되냐면 정역이 1차원, 공역이 3차원 또는 정역이 2차원, 공역이 3차원이니까 4차원 또는 5차원적 사고가 되는 거죠. 정역, 공역을 합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칠판이나 이런 데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쪽에 들어갑니다. 기한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분기학이 한 90% 이상이 알고리즘 문제가 돼버립니다. 개념 문제보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고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고 미적분학, 이산수학 이 네 과목 같은 경우는 점수가 통산적으로 이산수학이 4점이 나왔습니다만 보편적으로 2점짜리가 많아요. 2점짜리가 많고 요 4점짜리 중에는 대수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본다면 4점, 8점, 14점 그 다음에 이 미분기학이 6점이니까 20점 정도 됩니까? 이 과목 안은 알고리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적어도 그 20점 중에 한 70% 이상의 점수는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무조건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풀이 과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뜻이에요. 계산량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점수는 이제 이런 거고 이 그림은 이제 그래프로 여러분한테 시각적인 것을 이제 한번 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건 이제 나하고 이제 얘기되는 경우들 중에 하나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상수학은 6점짜리가 맞다. 어떻게 보면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이 복수함수론보다 점수가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이제 점수 배점의 기준이 대학에서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을 기준으로 이제 점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계속 4점씩으로 나오다가 2020년부터 그 4점과 6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보는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6점짜리 문제가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좀 주관성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문항수는 이제 아까 그것 때문에 이제 23문항이 나오고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공고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룰에 맞춰서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기평이 6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이 17문항으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논술형은 이제 나오지 않는 거고, 이거는 지금 오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잘못됐습니다. 요게 8문항, 11문항. 이렇게 2020년도까지, 요건 이제 오타입니다. 자, 여기 가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A형, B형으로 나눕니다만 여기서는 A형, B형으로 안 나누고요. 기평과 서술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설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교과 교육론, 미분 적분학, 미분 기하학, 이 세 개 과목은 거의 기평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위상수학, 현대대수학,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은 2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결합이 돼서 4점짜리가 2점, 2점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평의 특징인데, 지금 우리가 기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기평은 교과교육론의 문제는 두 가지 형식의 문제가 나와요. 단편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게 하나가 증명생성이라는 생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이론이 보통 내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시험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온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박사학위 논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교과교육론에 대한 학위 논문들은 우리가 전공 학위 논문하고 좀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이 이제 내가 보통 그거를 참고를 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3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공부를 해요. 이제 학위 논문을 쓰신 분들이 석사 때부터 해서 쭉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검증 기간이 계속 거쳐집니다. 그러니까 학위 받는 과정에 검증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학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종의 검증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논문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아져요.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 대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최근에 나온 학위 논문보다는 최소 10년 전에 학위 논문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최근의 논문들은 시험에 나오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론화 과정이 덜 되어 있는 거고요. 10년 정도가 되면 공론화 과정이 이제 거쳐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수학교육학 신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재연구라는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수학의 교육적 기초라든지, 이런 책들은 전부 다 박사학위 논문을 서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내용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던 문제가 돼서 조금 올해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을 이제 물어보는 것과, 그 다음에 발생 순서를 물어보는 것들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알고리즘 중심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중심의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법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해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간혹가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평이 2점이니까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평은 크게 둘로 봐야 돼요. 기평은 크게 두 개로 봐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기평의 문제는 말 그대로 개념만 알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개념만 알면 이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되냐면, 또 하나가 시험지가 서술형은 이렇게 4칸이 나와 있죠. 4칸이 나와 있는데, 이 4칸에 그거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라고 쳐보자요. 그럼 5가지의 경우의 수가
해법이 동일한 해법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경우만 쓰고 나머지는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결과만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경우의 수가 다 달라요. 해법도 다르고 그때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네 칸의 그것을 다 쓰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출제하신 분은 이거를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고 기입형으로 이렇게 이제 풀이 과정이 복잡한 거죠. 복잡하니까 여기에다가 이것을 풀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답만 쓰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입형 이제 시험 볼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유의사항은 우연에 의해서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보시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 거짓을 물어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때 우연에 의해서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0, 1, 마이너스 1 이런 답은 잘 안 내려고 하는 거고 정수보다는 유리수, 유리수보다는 무리수 이런 식의 답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야 우연에 의해서 답이 안 나오겠죠. 근데 뭐 개수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개수 문제를 다룰 때 답이 단순하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입형의 문제에서는 어떤 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들이 이게 2점짜리니까 1점에 2분 15초예요. 그러면 2점이면 2분 30초잖아요. 그렇죠? 산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를 읽는다, 답을 쓴다, 모든 과정이 이제 거친 시간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1점이 2분이니까 2점이면 4분 30초에 해당이 되겠죠? 4분 30초에 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입형 같은 경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미적분학, 미분기학,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 그 대신 요게 이제 단순할 수도 있고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상 과목, 추상 수학 과목인 우리가 위상 수학, 현대대 수학 이런 추상적인 수학은 개념을 알면 답을 풀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호불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개념 파악이 명확하게 잘 된 사람은 쉽네 하고 답이 금방 나오는 거고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문제를 쭉 읽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식의 공부를 많이 해요. 아주 위험한 공부인데 해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과정을 봐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나와야 돼서 이거를 문제를 볼 때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드백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좀 디테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네 못 풀었네 이 부분들을 생각을 했네 못했네 이런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생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최초의 생각 중에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문제점을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기 형식으로 이거는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라고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초 생각은 무엇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놓친 거는 뭐였고 또는 최초 생각은 맞았는데 전개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이론을 놓쳤는지 어떤 이론을 오해했는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론을 오해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써야 되냐면 최초 잘못된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수정안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서 여기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와 이것을 비교를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럼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짜증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풀면 또 틀리죠. 그거는 무엇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냐면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는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전개를 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잘못된 생각이 나중에 또다시 최초의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일기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써놓게 되면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없어져요.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연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초창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뭐 얘기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입형은 교과교육론은 단편적 지식, 그 다음에 발생 순서.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내가 암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알고리즘 중심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추상 과목 같은 경우는 위상수학, 현대대서 같이 추상수학의 경우는 개념을 묻는 문제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처음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보시면요. 내가 여기 있는 과목들은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서술형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보시면 어저께 이발하기로 했는데 뭐를 하다가 이발을 못했더니 아주 머리가 귀찮아 죽겠어요. 예전에는 이발을 하기 되게 싫어서 막 기르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데카르트 같더니 뭐 이런 말을 해서 진짜인 줄 알았어. 뭐 얼굴에서 뭐 그래서 그게 좋은 뜻으로 말한 건지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매우 귀찮아 죽겠어. 자, 수업하다가 머리 만지면 귀찮아서 만진 거니까. 자, 교과교육론으로 이제 넘어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교과교육론은 대체적으로 서술형은 뭐가 되냐면 학교 수학의 입장에서 전문가적 입장으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입형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암기 중심의 과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교과교육론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의 문제가 교육 과정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임용 시험은 합격을 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교사로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교육, 심리학, 수리 철학, 그 다음에 이 수준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바닐레나 프로이덴탈 같은 경우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 대략 1에 2점 정도, 뭐 이건 정해지지 있지 않지만 대략 2점 정도를 물어봅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학교 수학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학교 수학에서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의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많이 물어보고 있냐면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라든지 교사들 사이에 가상 대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대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물어보는 것들도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의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의 오류 또는 오개념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제 뭐 굳이 구분한다면 오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개념 자체를 잘못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오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난 거죠. 겉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류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은 하는데 우리 뭐 그 보통 대화 나눌 때 오류, 오개념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이렇게 많이들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의 특징이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물어보는 것을 왼쪽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면 오른쪽 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문이 길면 나쁜 게 아니라 지문 속에 보통 답이 있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문제는 분석을 많이 물어봤어요.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을 물어봤는데 뭐 이게 수능처럼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오른쪽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강조하는 건 왼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내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할 때 철학과 개똥 철학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차이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방송 같은 거 혹시 보시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전문가들 나오면 자막에 밑에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뭐 현재는 뭐고 이 사람이 쓴 책은 뭐고 왜 그거를 쓸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쓸까요? 독자들에게, 그걸 시청자들에게 신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공부하라는 이유는 이론을 바탕으로 쓸 때와 이론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철학이 되는 거고 이론의 바탕이 없이 막 얘기하면 개똥철학이 되는 거예요. 딱 차이는 거기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답안지 쓰실 때 좋은 답안지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로 얘기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냥 자기의 감성을 중심으로 답안지를 쓰면 똑같은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이론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요. 뒤에서 맨 뒤에 가서 내가 써있지만 신론은 뭐 누가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신론은 한 10번 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론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론을 철저하게 해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셨겠지만 난 영어를 못했으니까 내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영어를 잘 못하다는 사람한테 내가 영어 단어를 막 외웠단 말이에요. 다음날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수학은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도 다 기억에 남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가 되냐면 평상시에 많이 쓰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도 기억을 하는 건데 평상시에 안 쓰는 말들은 내가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으면 뭐가 돼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막 집중적으로 파서 공부하라는 뜻보다 많이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내가 편안하게 글을 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은 막 암기 이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안 하더라도 자꾸 읽어보고 표현해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교과교육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과교육론에서 점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자료도 불충분하기도 했지만 또 현직 교수분들 중에서 교과교육론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런 거죠. 옛날 분들이 보면 야 그거 모른다고 선생님 못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 대학마다 교과교육론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뭐 한 분 내지 두 분씩 이렇게 이제 학교마다 다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교과 경론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자료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교과 경론에서 상대한테 이렇게 훅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야 내가 다른 데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학은 20%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학 공부를 합니까? 내가 교육학 때문에 합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남하고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학에서 이제 보시면 교육론이 아니라 내용학.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해석학 영역은 해석학이라는 것은 수학과에서는 해석학이라고 하지만 어널리시스를 번역하기를 해석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과가 아닌 타 과목, 뭐 물리, 화학 이런 데서는 얘를 해석학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분석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일종의 분석인데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증명을 하는 방법에는 분석법과 뭐가 있습니까? 종합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종합법은 일종의 실행이에요. 실행이라고 한다면 분석법은 일종의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얘는 해석학은 거꾸로 풀기의 관점이에요. 따지자면 분석법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학은 우리가 분석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석적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상 과목하고 다른 거예요. 추상 과목은 분석법으로 접근했다가 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은 잘하는데 대수를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대수는 잘하는데 해석학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고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분석적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는 거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해석학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해석학에서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은 극한인데 미분, 적분, 연속 전부 다 극한적 사고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고 여기에 연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산적 사고의 문제를 연속적 사고로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나가지만 이런 과목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석학이 2문항 내지 3문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를 쓰면 1타 2피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1타 2피. 그게 바로 뭐예요?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웬만한 걸 처리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미분과 적분의 문제가 개념을 물어보는 형식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학은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전공 과목은 물론 당연히 증명 문제가 나옵니다. 증명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나는 이제 이게 그 시험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은 몇십 년을 봤죠.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를 낼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됩니까? 수없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까 시험 볼 때 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유의사항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우연에 의해서 답이 안 나오도록 해라. 뭐 찍어서 답 맞추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런 문제 내지 마시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내지 마시오예요. 근데 이 말 속에 숨은 뜻을 잘 찾아내야 돼요. 기존에 냈던 문제를 내지 말라는 속에는 예외 조항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되냐면 객관식에서 냈던 문제는 주관식의 문제로 낼 때는 그거는 기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에 냈던 문제를 주관식에 내도 돼요.
주관식에 냈던 문제를 객관식에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외. 두 번째로는 질문의 형식을 바꾸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를 하겠습니까? 제일 쉬운 게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변형시킨다든지 질문의 뭐를 형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관점인데 내가 이걸 무엇이라고 나는 관점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말을 더 많이 선호하냐면 재해석이라는 말을 이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놓고 다시 가서 보면 그래서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기본서 있죠. 대학에서 공부했던 책들. 여기에서 나왔던 이론을 증명하시오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제로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증명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증명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이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증명 과정을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명에서 1, 2, 3, 4단계를 거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 2, 4, 3개를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2단계만 살짝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공책에서 나오는 증명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를 외우는 건 망하는 길이지만 거기서 나와 있던 질문 과정에서 나와 있는 걸 재해석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서 나왔던 증명은 무시하지는 말아라. 그건 참고를 하는 건 도움이 된다. 그 대신 암기는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학은 이런 형식의 질문지로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해석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학을 보시면 선형 대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현대 대수학은 뿌리가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수론이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뿌리를 기초로 얘기를 하지만 이 과목이 추상화되는데 현대 수학의 흐름은 뭐냐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암호학이라는 것이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외국은 그 전에 됐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90년대 중후반부터 암호학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암호라는 것이 그 90년대 중후반 이전에는 주로 어디에서 다뤘냐면 전자공학이나 전자계산학에서 다뤘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공학이나 전자계산에서 다루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적 능력에 대한 한계가 온 거죠. 수학적 해석이 필요한데 수학적 해석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이후로 수학과로 넘어왔어요. 수학과로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해석학 하신 분들이 건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치 해석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발달이 됐어요, 그때. 그러다가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기술법 문제부터 해서 쭉 나오는 문제들이 그러면서 이것이 암호학이 발달되면서 현대 대수학의 채론, 정수론의 합동식, 그러니까 오일러의 정리라든지 오일러의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면 현대 대수학이 채론으로 우리 교사 임용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5년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이후로 채론이 확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군론과 환론을 잘하면 현대 대수학을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0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군론과 환론 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채론으로 분위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채론으로 넘어가다가 이게 연도가 맞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9년쯤 돼가면서
객관식 시험으로 보면서 2차 시험에서 20점짜리 논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20점 또는 30점이었는데 30점이 들어갈 때는 교과교육론 10점, 현대대수학 20점, 그래서 이제 30점이 되는 거고 20점짜리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20점짜리 문제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논술하시오? 뭐 갈루아의 이론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20점짜리 문제를 내기 위해서 조각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각 낼 수 있는 이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갈루아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루아 이론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갈루아 이론은 뭐를 물어볼 수 있습니까? 군도 물어보죠. 다항식환도 물어보죠. 그 다음에 근도 물어보죠. 물어볼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갈루아 이론이 뭐가 돼요? 완전히 환영하는, 그러니까 출제자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까 해석학에서는 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대 수학 입장에서는 갈루아 이론으로 넘어가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이거 하나로 군 환체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출제위원 중심으로는 갈루아 이론이 당연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어렵다는 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체로 어려운 거예요. 대체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조각내기 시작하다가 5점짜리에서는 단골 손님이에요. 얘를 무조건 5점으로 해야 5점짜리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5점짜리 없어지고 지금 다 4점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루아 이론이 나오는 거고 이 갈루아 이론의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약 다항식. 그 다음에 기약 다항식에서 말하는 대수적 켤레원. 그 다음에 고정체. 물론 동일한 뜻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개념 서로 상호간에 연결되니까 부분군의 문제로 이렇게 쓸게요. 이게 동일한 뜻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뭐 원분 확대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뭐 분해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분해체, 원분 확대체, 원분 다항식 이런 것들은 보조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고 메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이게 계산량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짜증스러운 거고 그 문제가 나오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2차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근의 공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임용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나는 절대 강의 안 합니다. 교사임용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게 뭐냐면 카르다노의 3차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근의 공식 문제가 있습니다. 카르다노 공식. 근데 내가 이거를 왜 강의를 안 하냐면 그건 딱 한 번 나왔는데 별로 유용하지도 않고 쓰임새도 없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후반인 건데 한 번 나왔는데 왜 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한 번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루아하고 아벨이 주장한 게 뭡니까? 4차 이상의 다항식, 방정식의 문제에서 근을 구하는 일반적인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이미 정해진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죠.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근을 하나를 가르쳐줘요. 또는 알고리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대수적 혈례원과의 연관성의 문제고 이게 바로 무엇의 문제예요? 커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이 체론이 나온다는 말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이 체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체론은 무엇하기 위해서 발전이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확장을 시키면 무엇이 확장이 돼요? 공간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채론이 어려운, 우리가 군론에서 환론으로 넘어가면 어려워해요. 군에서 환으로 넘어가면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군론은 연산자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하나만 있었는데 환론 가니까 연산자가 몇 개예요? 2개니까 내가 신경 쓸 게 2개로 늘어났죠. 채론으로 넘어가면 신경 쓸 게 또 늘어납니다. 하나가 더. 그게 바로 뭐예요? 채론은 채도 되는데 얘는 벡터도 돼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얘는 벡터입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막 저자가 채로도 썼다가 벡터로도 썼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럼 독자는 읽으면서 얘가 채고 얘가 벡터를 내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당연히 뭐가 돼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채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채론이 선형대수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벡터 공간에서는 차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차원. 참 차수가 아니라 차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확대체에서는 차원이라고 얘기하면 선형대수하고의 구분이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용어를 차원이란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를 씁니까? 차원이란 단어 대신에 차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디그리라는 단어를. 그럼 다항식의 차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차이점이 되고 이 차이점은 선형대수학의 몫이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현대대수학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대수학에서 물어봅니다. 절대 해석학하고 아까 내가 유사성 있는 게 복수, 함수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를 했죠? 위상수학.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지 실수를 대상으로 했다, 복소수를 대상으로 했다 이게 아니라 실수를 대상으로 한 것과 복소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차이점을 물어보는데 이 차이점은 해석학에서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질문한대? 복수함수론이나 위상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통 위상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제 그 시험 시리즈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일반 위상수학이라고. 내가 이 책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일반 위상수학이라는 책을. 그럼 이 일반 위상수학이라는 책이 나빠서 보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일반 위상수학이라는 책은 배경을 유절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해석학적 사고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해석학에서 했던 또는 해석학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미적분학에서 오픈 인터벌 이 개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추상성으로 못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추상성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위상수학이라는 책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창기는 이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감히 그 유명한 책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이쪽에 와서 그러면 선형대 수학은 어떤 거를 낼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선형대 수학은 무엇을 공부를 하는 걸까? 그러면 선형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선형성을 공부하는데 무엇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수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우리 임용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요즘은 대학생 때 보통 미팅 안 하나요? 우리는 나 때는 대학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머리 기르는 거. 또 하나가 미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입생 중에 파마를 했다 남자애들이 그럼 얘는 신입생이야. 대학생들 중에 파마를 했다. 여학생이 정장을 입었다? 얘 신입생이야. 2학년 때부터는 보통 정장 안 입어요. 이제 막 세련되게 화장이 조금 어설펐다 그러면 쟤 신입생이구나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뭐 중학생부터 화장하니까 뭐 이름은 초등학생들 화장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다 이제 같이 하는 게 뭐냐면 미팅 얘기하다가
대수 얘기하다 미팅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 대수학이 뭐예요? 라고 이제 뭐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수학이에요. 수학교육이 전공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석학도 배우고요. 기하학도 배우고요. 대수학도 배우고. 그럼 상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대수학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꼭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대수도 해. 그래서 큰 수를 공부를 한다고 해요. 큰 대자라고 생각을 해요. 대수학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본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순화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대수학이다. 그러면 선형, 직선이죠. 뭐 이거 굳이 말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만 또는 공간이면 평면도 되고요. 원점을 지나는. 이것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은 물론 벡터예요. 벡터지만 선형 대수학의 핵심은 공간 이동이에요. A라는 공간에서 무슨 공간으로? B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다 보면 성질이 보존될 수도 있고 성질이 보존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공간 이동하는 기준이 뭐예요? 선형 변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성질의 보존성들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성질이 보존되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표적인 것이 행렬식이죠. 내가 이걸 영어 못하는데 썼습니다. 영어 나 안 좋아해요. 뭐 발음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내가 이 디터미넌트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번역하면 뭐예요? 판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식은 행렬의 판별식을 줄임말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판별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여기 존재합니까도 판별하는 거예요. 즉 정칙 행렬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판별하는 기능 중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판별에 대한 기능 중에. 그 중에 우리가 이 판별식 중에 하나가 면적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면적이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행렬식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렬식의 크기가 1이면 면적이 보존되는 거고 행렬식의 크기가 1이 아니면 면적은 보존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뭐가 돼요? 스페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 선형 변환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변환군, 특별 변환군. 현대대사에서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선형 변환의 고유한 성질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고유한 성질, 즉 우리는 y는 2x 할 때 중학교에서는 2를 뭐라고 부릅니까? y는 2x 할 때 중학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2를. 중학교 버전으로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지?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형 변환에서는 x와 y는 x와 y 값이 바뀌어도 무슨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두 배 관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한 성질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고유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형 변화는 원점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원점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선형 변환이 오든 간에 0은 반드시 뭐로 대응된다? 0으로 대응되다 보니까 0은 고유한 성질로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유 값에 따른 이 라인 속에 있는 벡터들을 전부 다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인 속에 있는 것들은. y는 2x라는 고유한 성질 안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고유 벡터라는 것을 하는데 무슨 벡터는 제외다요. 그래서 0벡터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유한 성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고유한 성질에 대한, 그럼 우리가 선형대수를 얘기를 할 때 얘네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어라? 얘네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선형 변환하면 선형 변환에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하는데 합성이 머리가 아픈 거야. 뭐
5개가 있다. 그럼 5개 합성하려 했더니 너무 머리가 아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수학하는 사람들은 게으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게으르니까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는 걸 좋아해서가 수학이 발달이, 계산하기 싫으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 이것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공과는 얼마나 게으르면 막 기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쵸? 자, 다시 내가 이제 다른 데로 새길로 빠지지 않게, 이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얻는 이것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대각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의 문제가 미분방정식에도 적용되고 여러 문제로 그 원축 곡선의 문제도 적용이 되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있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질문을 얘로 할 거냐, 이거로부터 파생된 다른 내용으로 갈 거냐,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로 갈 거냐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까 내가 똑같은 문제 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숫자 바꿨다고 다른 거라고 말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래서 선형 변환을 두자로 줄이면 뭐죠? 선변, 그러면 안 됩니다. 선형 변환을 두자로 줄이면 뭐라고 불러요? 행렬이에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는 이제 행렬 할 때 행렬을 행과 열로 나열했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역행렬 왜 배워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1대1 대응이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로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전공 내용학에 대한 문제는 이제 내가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내가 안 한 건 뭐 미분기하고 확률 통계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알고리즘 중심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요즘 문제들은 개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석한데, 이 말을 아까 내가 뭐라는 표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재해석 또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의 변화를 물어보는 것들이 시험 문제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본다면, 동물로 본다면 코끼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코끼리 그랬더니 다리가 엄청 넓어요. 뭐 등짝이 만만치가 않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코끼리 하면 떠오르는 게 코가 길고 얘는 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코끼리 문제가 나왔어요. 코에 관련된 문제로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나는 코끼리를 또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코에 관련된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리의 튼튼함은 어떻고, 발바닥은 어떨 것이며, 등짝은 어떨 것이며, 다른 동물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걔네들만의 특징을 뭐라 했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몸무게는 어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재해석하고 관점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학원가나 만약에 학교에 교수님들이 계시거나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내가 저번 때 가르치신 데서 나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언제? 나는 그거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학원가에 있는 선생님들은 저번 때 내가 이거 강의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해석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눈으로 공부하면 위험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보통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라고 해요. 기출문제를 막 풀어보라는 뜻이 아니라 분석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관점으로 질문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봤다면 디테일함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한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